네, 신문 이야기 돌직쇼를 찾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부 차장 김승현입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돌직구쇼를 담당했던 김진 기자, 이번 주에 여러분처럼 휴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 위해 신문을 맛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어떤 뉴스들이 신문을 장식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중앙에 봅니다. 어떤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자, 두 고수들이 묘한 표정, 파한대소를 하는 분, 그리고 머리를 긁적이는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 바둑의 거성들입니다. 조훈현, 조치훈, 어제 두 고수들이 대국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승부가 났군요. 이런 칭찬을 조훈현 국수는 남겼습니다. 조치훈 역시 대가당, 승부는 나한테 줬는데 하지만 실제 바둑은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오늘 오후에 국정원이 국회를 방문해서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사찰 여부에 관한 내부 감찰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이런 예상을 해놨습니다. 깜깜이 검증이 우려된다. 과연 얼마나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를 국민들 앞에, 야당 앞에, 언론 앞에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그 논쟁 오늘부터 뜨겁게 계속될 겁니다. 잠시 후에 점검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자, 이종걸 원내대표가요, 어젯밤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대폭 늘리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런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술 더 보탰습니다. 자,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는데 이거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실현이 될까요? 어쨌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역시 점검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문재인 대표가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을까요?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비판한다면 그건 우리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 역성을 들어줬는데요.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사진 한 장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공개하면요. 어떤 중년 남성들 여럿이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보시죠. 자,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큰 절을 올렸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 지구 반대편 아무도 모르던 작은 나라를 방문했던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에게 대한민국에선 감사한 분들에게 이렇게 큰 절을 올린다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역시 정치운다운 행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일면 머리 기사인데요. 이 제목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망할지 몰라요. 이 청년 실업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젊은 층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많이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미래의 불안감을 바로 이런 표현으로 점검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신문에 실린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 돌직구쇼에 또 새로운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이윤선 변호사인데요. 작년에 6개월 동안 저희 쇼에서 매일 아침을 챙겨주셨던 분입니다. 새로 모셨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침 9시면 제가 이제 막 눈을 뜨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여기를 와봤더니 스튜디오에 가득한 이 열정에 저도 다시금 가슴이 뜁니다. 근데 참고로 사실은 김진 앵커가 휴가란 이야기를 저한테 숨기고서는 출연 요청을 했는데 막상 와봤더니 김진 앵커는 없고 김 처장님이 계신데 이게 바로 꽝 대신 봉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윤선 변호사 모시고 새로운 진영을 구성해서 뉴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가신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돌직구 신문을 매일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신사동이라는 코너가 있죠. 신문 속의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겠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모습입니다. 이게 취임 첫 해에 휴가 갔을 때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부터 닷새 동안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저에 남는다잖아요. 과연 대통령의 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또 어떤 만남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져야 될지 얘기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디로 휴가를 가실까 추천됐습니다. 목포에서부터 뭐 충주에 이르기까지 네. 결론적으로 이제 관저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국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활성화에 관련돼서 뭐 주요 정책들을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런 정책 얘기는요, 대통령이 늘 고민하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주만큼은 다 잊고 편안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에게 이런 시간 보내면 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제일 좋겠다고 제안하신다면 뭐가 떠오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안 못한 건 하셨는데. 아니고요. 네. 안 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꼭 찾아보는 게 제 네. 조카 동영상이에요. 아하. 제 조카 동영상만 딱 보면 이제 시름이 잊혀지고 네. 너무너무 예쁘고 이제 다시 세상이 좀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봄을 1호로 꼽는 사람이 바로 박세현이라고 하는 세현군. 세현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되게 예뻐하시잖아요. 네. 뭐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는 한 번도 왕래가 없으신 걸로 아는데 네, 네. 이번에 청와대로 네. 그 세현군 저기 화면 속에 저 꼬마 아이. 네, 봄을 1호.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쌍둥이도 또 네. 조카를 모셨다고 하는데 네. 그 아주 중요한 거는 조카들만 네. 괜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네. 조카들하고만 청와대 초대해서 시간을 보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뭐 좋은 생각이신데요. 네. 결혼한 사람으로서 단호히 얘기하는데 네. 아이와 네. 아내가 네. 다 같이 어딜 가주면 네. 최고의 휴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최고의 휴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을 와이프가 데리고 네. 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맥주 몇 캔 갖다 놓고 네. 느긋한 시간을 갖는 게 사실은 아빠들한테 가장 부러운 휴가일 수 있고요. 네. 대통령이 관저에서 휴가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신났을까? 네. 경호실이죠, 경호실. 어디 가서 난리 안 쳐도 되니까 경호실이 진짜 그렇죠. 휴가를 맞았을 거고요. 네. 관저 담당하는 분들은 지금 죽을 맛이 아닐까. 아니, 대통령이 어디 휴가를 좀 가셔야 자기들이 좀 네. 관저에서 좀 편할 텐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보통 예전에 대통령들은 휴가 때 네. 이러이러한 책들을 들고 갔다. 네. 이게 뉴스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서는 무슨 책을 싸들고 가셨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그거는 대통령이 허례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런 책, 예, 저런 책 예. 읽습니다라고 자랑하는 홍보, 걸 거리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사실 휴가라는 건 일상의 일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좀 조사를 해봤대요. 네. 문제를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은 네. 이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두 개. 네. 근데 굳이 풀게 하는데 한 집단은 풀다가 계속 풀게 하고 한 네. 집단은 30분간 이렇게 쉰 다음에 네. 산책을 하게 했대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론을 보니까 쉬었던 그룹이 훨씬 더 정답을 잘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표통의 대통령이 늘 바쁘신 일상이 힘들었는데 우리는 가시길 권했지만 청와대에 계시니까 평소에 안 하던 네. 음악도 들으시고 네. 책도 뭐 보시고 저는 요즘 역사책에 좀 빠져 있는데요. 네. 역사책 같은 것 우리 대통령이 깨알 리더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작은 거에 많이 좀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큰 그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시도록 역사책도 좀 읽고 음악도 들으시고 평소에 안 하던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그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순규 전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윤선 변호사 얘기가 자, 그토록 좋아하는 봄을 이로 세현군은 만나되 박지만, 서향이 부부, 남동생과 올케 부부는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안 만나는 게 과연 더 좋을까요? 어떠세요? 만나야지요. 만나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네. 또 지난번에 박지만 그 동생과 네.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족 관계 등은 이런 또 휴가 일상에서 또 벗어난 기간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 회복 차원에서도 네. 만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박 대통령이 다른 그동안에 많은 그 참모진들과 대화 나눴던 네. 것을 떠나서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또
동생 부부를 통해서 또 들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나시는 건 저도 찬성인데 제가 뭐 가족 관계를 끊으시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예. 남녀 관계를 감히 네. 그건 아니고 청와대로 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애쓰신 게 있는데 거리를 두기 위해서 애쓰신 게 있는데 네. 그 노력의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네. 관저로 오는 것만 조금 제어하실 분, 그 뭐 사적으로 만나시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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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조카만 오고 네. 동생 부부가 안 온다면 아니 경호원들이 있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애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 엄마 아빠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그토록 그 세연군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 방송에 출연한 대통령 곁에서 이제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던 윤주경 씨가 남겨준 얘기가 있잖아요. 세연군 조카와 고모 박근혜 의원 사이에 맺어진 일화가 있다면서요. 그렇으니까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그 세현군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심히 보신 다음에 세연아 너 뭐 그려?라고 여쭤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세연이가 한마디로 딱 일축했대요. 내 맘이야. 이걸 보고. 내가 뭘 그렸든 고모가 무슨 상관이야. 내 맘이지. 그냥 그 내 얘기네요. 맘이야. 딱 한마디를 한 거 보고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냐면은 네. 이런 어린 아이도 네. 마음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구나. 참 부럽구나. 아, 이 꼬마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좀 짜여진 인생을 살아다 그런 뜻인가요? 아마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네. 어린 아이도 자유의지가 있구나.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나 했을 테고요. 네. 또 하나는 부러움. 네. 아, 저렇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부러움. 아마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으로도 쓰셨으나 가장 부러워했던 인생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이라는 네.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을 부러워한 한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아주 동생인 박지마 씨는 좀 서글프겠어요. 근데 한간에서는 지난번에 조응천 네. 청와대 문건 관련해서 네. 박지만 씨가 박 대통령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고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네. 이렇게 처신 조심하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사실 안 그렇다고 그래요. 네. 소문을 보면 사실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원에도 나갔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바보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바보같이 그런 일에 말려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뭘 부탁하고 측근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네. 누나가 정말 자기를 손볼까봐 네. 상당히 더 겁나했다 그래요. 잠깐만요. 그다음 이제 연말에 수사할 때 네. 우리 누나가 간단치 않은데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나 나면 날 떨고 있니 할 정도로 아. 그래서 사실은 아들을 데리고서 쉽게 본인이 오라고 해도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나가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동생이 안 가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부터 닷새간 휴가입니다. 참모들은 남는 참모도 있고 떠나는 참모도 있습니다. 어쨌건 큰 힐링 찾아서 다음 주부터 전국을 풀 묘수를 대통령 머리에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에도요, 뉴스 속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신사동 사람 얘기인데 누굴까요? 네, 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저희가 초대에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북한이 대통령 비판했더니 역정을 들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북한. 우리 대통령 모욕하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잖아요. 저희가 페이스북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아, 이거 복잡하네요. 네, 이거 셀프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역시 대타로 나선 초보 앵커런데 딱 티가 나네요. 자, 그래도 잘 고르셨습니다. 어휴, 아주 많이 썼네요. 자, 북한이 막말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데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는 거 북한이 우리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북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비호감을 키울 뿐입니다. 아이, 참. 품격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박용진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어떤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단체 중에요. 네. 전국 연합 근로단체라고 하는 전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북남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못된 입에 다시는 놀려지지 못하게 아예 용접해버려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걸 보고
문재인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장문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잠깐만요. 예. 용접이요? 예. 그 얘기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북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북남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서 박근혜의 천하 못된 입이 다시는 놀려지지 못하게 아예 용접해 버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용접해 버려야 한다. 정말 오만방자한 얘기일 수 없는데. 끔찍한 얘기죠.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네. 야당 대표로서는 참 드물게 네.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건 우리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거다. 네. 남북관계 도움되지 않는다. 네. 라고 하면서 정색을 했고요. 네. 근데 이러한 경우가 야당에서 웬일이니? 이제 이런 네.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은 2013년 5월 28일에도요. 그때는 김한길 대표가 당 대표였는데 네. 이때도 아주 정색으로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북한의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네. 상당히 격이 높은 국가 그렇죠. 공식기구죠. 여기서 제가 이거 다 읽는 게 좀 이상한데 하여간 괴뢰 대통령 박근혜가 우리와 대결을 해보려는 악랄한 중심을 드러냈다. 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니까 네. 그 당시 김한길 대표가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다. 네. 북한 당국자 분명히 알아라라고 정면 반박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때는 좀 뜻밖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생전에 만났던 네. 당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에서는 사실은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과 만났던 사람들은 네. 실명으로 비난하지 않는 게 일종의 무슨 에티켓 같은 네. 지켜져 있었던 선이었는데 이 선을 넘어버렸던 거예요 그때. 네.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니까 야당에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렇게 네. 지금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이 용접이란 말을 들으니까 그냥 문득 떠오른 기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하나 1998년 5월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경향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당시 김홍신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을 재봉틀로 박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때 재봉틀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워딩은 공업용 미싱이었죠. 공업용 미싱. 네. 그렇습니다. 공업용 미싱이었는데 이제 좀 순화해서 가정용도 아니고 공업용이요. 네, 그게 좀 더 튼튼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가원수 모욕죄가 적용이 돼서 벌금 100만 원 형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았던 일인데 비슷한 수준의 아주 심한 말을 북한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 하나 소개를 더 드릴 텐데 왜 야권에서 대통령 역성을 들까? 물론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사를 떠올리는 분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대선 직전으로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예. 어떤가요? 강승규 의원님. 이 대선 직전의 상황 기억하시잖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네. 그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내년 총선 선거금이 다가오는데 네. 또 혹시 친북 논란 등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참에 북한이 또 마침 이런 막말을 해준 네. 김에 우리가 선점해서 네. 한번 우리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할 줄 안다. 네. 야당도 예전 야당이 아니다. 이런 아주 바른 말을 또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네. 어떤 점을 찍어둔 것이죠. 근데 네. 이제 저도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고 네. 취지에 굉장히 동감을 하지만 굳이 점수를 제가 감히 문 대표께 매기자면은 10점 만점에 한 8.5점? 네. 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점수입니까? 낮은 점수입니까? 높은 점수죠. 아, 높은 점수. 상당히 예. 높은 점수인데 예. 왜 1.5점이 마이너스가 되냐 하면은 네. 전반적인 뉘앙스가 지금 김한길 전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좀 단호하게 이러지 마 였다면은 네. 이번 문재인 대표의 글은 네. 이러지 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러면 우리 도움 안 돼 하면서 네. 약간 사정하는 느낌? 네. 이러면요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비호감을 느낄 뿐입니다. 이러면 우리한테 도움 안 돼요 하는 네. 느낌이어서 네. 좀 더 단호하게 이러지 마. 당신들 이러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네. 그런 결연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생각해보면 네. 김한길 대표 때도 제가 대변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갑자기 탁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통일부에서 공식 대응하기에 1시간 반 전이에요. 아하. 야당 내에서 다들 이렇게 놀랬던 거고요. 새누리당은 그 당시 대응을 안 했어요. 네네. 뭐 무슨 복잡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민현주 대변인이 그 당시 대응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했고요. 어디가 대응을 했냐면 통진당이 대응을 했는데 통합진보당이 그걸 했었는데 통진당이 뭐라 그랬었죠? 대응을 했는데 네.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박근혜 탓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비난하고 자초한 막말에 거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그때도 사람들이 오히려 대비가 딱 됐죠. 네. 그러면요,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를 저희가 떠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그 당시 유심히 봤었는데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면전에서 굉장히 공박하고 어쩌면 이제 공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점,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가 그때 점잖게 이정희 후보를 좀 타일렀거나 한마디 좀 꼬집는 말을 남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하죠.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예, 48대 52로 뭐 이렇게 선거 빈도가 갈라졌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 이정희 대표가 도와준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층이 잠자고 있는 침묵하는 보수층이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것이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특이하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그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뉴스 가치가 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념에 뭐 이걸 떠나서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그렇게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정상적인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이 특이하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이제 문재인 대표의 행보 자체가 네. 상당히 좌클릭적이었고 네. 인위적으로 우클릭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구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니까 이것이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는가. 네. 그 점에서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네. 제가, 아니요, 예. 그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네.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약간 진심이 아까 뭐 종북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일견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국가 원수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것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충분히 맞는 네. 말씀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네. 오해를 사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북과 관련해서 안보와 관련해서 대단히 단호했던 건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정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 시절에 네. 정권을 쥐고 있었을 때 이른바 NLL에서 두 번의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네. 최초의 교전이 두 번이나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네. 두 번에서 다 단호하게 격파를 했던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오해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자, 지금 연평해전 영화가 이제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두를 좀 두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어쨌건 천안함 침몰이었다 폭침으로 이제 판단을 좀 바꿨고 대통령과 관련해서 북한이 모욕적인 언사를 내놓을 때 대통령 역성을 드는 문재인 대표의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안보 문제가 나왔을 때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저희가 꼼꼼히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의 머릿기사에 해당되는 건데요. 다음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들었습니다. 자,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깜짝 놀랄 발표를 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자, 국회의원 정원이요. 지금 300명입니다. 다소간에 오르고 내리고는 있었지만 300명 선이 유지되고 있는데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혁신한 의견을 냈습니다. 역시 여야 간에 또 여권 내, 야권 내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국회의원을 해보셨잖아요. 네. 의원 늘리면 정부 견제가 쉬워진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지난 헌재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의원수의 그 인구 편차가 심하니까 네. 이것을 2대1로 줄여라 이렇게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네.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데 이번에 이제 야당이 내놓은 안은 네. 그러니까 인구수가 너무 줄어서 적은 지역은 인접과 통합하느냐 아니면 인접 지역구를 꼬아가지고 사람 인구를 꼬아서 유지하느냐 또 늘리느냐 이런 문제인데 네. 통폐합하지 말고 늘리자 네. 지역 늘리자 늘리는데 유지를 하려면 네. 늘리는데 늘리는 것을 비례대표로 늘리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대1로 인구를 편차를 맞추려고 하면 모자라는 지역에 있는 인구수를 옆쪽에서 꼬우자 이렇게 해서 늘리되 의원수는 늘리되
그 세비를 줄여가지고 네. 일자리를 나누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2대1이란 말 아마 선거구 관련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당분간 이 숫자 계속 들으실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 나옵니다. 하나. 시골에 있는 인구수, 유권자 수와 도시에 있는 인구수 숫자가 2대1까지만 차이가 나야지 지금처럼 3대1까지 벌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는 2대1쯤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는 게 선관위 권고니까 그거는 참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숫자로 네. 풀어보는 이번 정치 개혁안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면 기억하십시오. 1, 2, 3. 123명인가요? 네. 그 다음에 2, 4, 6. 246? 369. 네. 369, 369. 그렇죠. 이게 뭐냐면 123은 네. 어제 혁신위가 제안한 네. 야 저기 비례대표 숫자를 123으로 늘리자. 네. 이 얘기입니다. 246, 246은 뭐냐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서 2대1로 맞추자니 난리가 나겠죠. 국회의원들끼리.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123으로 늘리는 거. 네. 그리고 전체를 더해보면 얼마예요? 369, 369. 예, 그래서 지금 예. 현재 300명에서 69명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려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국회의장 직속기관인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OECD 국가들 과정에서 이래요. 미국 네. 제일 많습니다. 네. 국회의원 한 명이 72만 명 네. 책임집니다. 일본도 많아요. 네. 국회의원 한 명이 26만 명. 네. 독일은 13만 명, 프랑스 12만 명, 영국 9만 명, 아이슬란드 5천 명. 네.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냐면 16만 7천 명이니까 네. 독일보다 많고 일본보다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해서 국회 숫자를 늘려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옵니다. 마지막. 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12년 총선에 따가닥 하고 적용을 해보면 네. 어떻게 되느냐. 네. 새누리당이 13석이 줄어듭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10석이 줄어듭니다. 네. 대신 소수정당이 26석이 우욱하고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제3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많아서 양당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러면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몇 석이 나왔느냐? 네. 4석을 얻습니다. 네. 그럼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몇 석을 얻느냐? 네. 19석을 얻습니다. 네. 이러니까 새누리당이 막 숫자 계산해보고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구도도 극복된다라고 네. 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원 정수 조정의 핵은 이렇습니다. 네. 지역구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조정을 여당은 300명 정원수 내에서 조정을 해서 네. 어차피 지역구를 줄이기는 힘들 것이다.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역구를 늘리고 그 늘어난 것을 비례대표로 소화하자 하는 것이 이제 여당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통해서 의석을 늘리기보다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한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진보 세력 등을 의회에 진출시킬 때는 또 비례대표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역구의 조정 의석수를 줄이지 말고 늘리되 이것을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려가지고 지역 정당을 극복하는 네.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도입을 해서 2대1 기준을 맞추자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안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국민 어찌됐건 300여 건 야건 그 내심은 아마 네. 의원수를 늘리고 싶을 겁니다. 300명, 네. 369명까지 나왔는데 정말 우리는 300명 의원님 모시기 너무 힘들거든요. 국민들은 네. 300명 너무 많습니다. 줄여도 줄여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네, 네. 늘린다는 거는 국민 전체에 물론 네. 지금 그 의원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그 저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를 해왔는지 네. 한번 그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갤럽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회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50%. 당연히 아니죠. 5%입니다. 50% 아닙니다. 5%입니다. 자, 20명 중에 단 한 명만 지지하는 국회. 우리 의원 수 늘리겠다. 아까 저희가 회의 준비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치인들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정치인 실업률 낮추기에 대한 방편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 국회가 재우지 못한다면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논의가 흘러갈지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치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준비한 돌직구 뉴스입니다. 자, 해킹 전국 오늘 오후입니다. 국가정보원이요.
그동안 우리가 해킹 프로그램 산 건 맞는데 내국인, 민간인 사찰했는지 안 했는지 다 조사해 봤답니다. 그 결과가 나왔고 오늘 오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국회 보고에 앞서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이 미리 다 취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을 좀 추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네. 국정원이 삭제 파일을 100% 복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 네. 역시 복구한 결과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야는 네. 코미디다. 네. 로그 파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접속 기록, 프로그램 사용 내역, 삭제 기록 이런 게 다 남아 있는 건데 그거를 다 제시하지 않는 이상 무엇을 지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로그 파일까지 다 제시해 달라라고 야는 요구하고 있고요. 잠깐만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이제 세게 감찰을 했는데 확인된 것이 일단 프로그램 샀고 누군가를 해킹했고 그런데 내국인, 한국인은 없다. 없다. 요거까지는 이제 국회 보고하겠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야는 예. 못 믿겠다. 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무엇을 사용했고 무엇을 지웠는지를 다 하게 기록에 남아있는 걸 우리가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데 네. 로그 파일까지 다 제시해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이고요. 네. 여 입장에서는 국익이 우선이다. 네, 네. 그럼 국정원이 그런 걸 다 제시하면은 그것은 네.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 믿자라는 쪽의 입장이어서 네. 지금 결국 여야가 새로운 정쟁으로 제2라운드로 돌입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한국일보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다른 신문을 좀 점검해 보면 새로운 게 하나 좀 눈에 띕니다. 자,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오후에 그 보고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 내국인 사찰 없었는데 외국에 있는 대공용의점 그리고 누군가를 사찰하기 위해서 국내의 IP 주소, 국내의 누군가를 통해 가긴 갔다. 그래서 아마 공개될 내용에 내국인 관련된 것이 나오지만 그것은 전문가가 들여다볼 경우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것이다라고 국정원이 보고할 거라는 건데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국인께 조금 나오면 문제가 좀 되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건 뭐냐면 이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도 복구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이 지금 우리가 봤더니 문제 없어 하면 넘어가면 되느냐? 그거는 지금 이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네. 해야 된다. 우리가 국가안보 얘기하는데 국가안보 최첨병은 어디죠? 정보기관이죠. 그러니까 군과 정보기관이죠. 그러니까 군을 민간이 통할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 이제 국방위원회잖아요. 네.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사가 적절한지 작전 적절한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보고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에서 의혹이 생기면 당연히 보고를 받고 심지어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지난번 네. 국회 참석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개라고 하는 건 가로 열고 검증 가능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국정원이 하겠다고 하는 건 우리가 봤더니 이상 없어요. 끝.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당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 정보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국정원도 다 오케이 인정을 한 정보와 관련된 어떤 서약을 하고 네. 책임 있게 참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검증 가능하고 끄덕끄덕 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네. 문제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국정원의 일방적인 걸 믿어라라고 얘기하면 의혹이 일파만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게 쉽게 가라앉겠느냐. 오히려 국정원의 그런 태도가 계속 그냥 유지되면 네. 오히려 이제 논란만 가중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해킹 프로그램의 요지는 네.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인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스파이웨어를 퍼지게 해서 민간인을 사찰했느냐는 문제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국정원이 한 것 같지는 않다는 부분에서 되게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그 국정원 직원이 한 자살을 하면서 네. 그 배우가 무엇이냐에 대해 또 의문이 더 첨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해당 직원의 로그 파일을 전체 다 복구를 해서 복원해서 오늘 공개를 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어떤 그 발표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네. 지금 지금 국정원이 우리 대한민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네. 공작을 하고 이런 것이 일상화됐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의 주장을 우리 받아들여야겠지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야가 여러 번 정권 교체를 거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상당한 이해를 국민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당의 이익보다 네.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네.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국익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정원이 앞으로도 계속 일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보라든지 야당의 여러 가지 그 정보 공개 요구가 제한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이게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국가 정보 기관의 사찰은 네.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오늘 그때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이 발표하는 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야당은 못 믿겠다는 거고 여기는 믿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욕을 먹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또 국정원 직원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좀 여기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정원이 정말 옛날 같은 조직이 아니에요. 누가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하면은 네. 밑에서 쫙 해가지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변화한 상황을 하게 되면 지금 삭제된 파일을 100% 복구한 차원에서 정보에 보고한 것은 네. 좀 우리가 믿으면서 이 논쟁을 좀 접고 좀 더 생산적인 일에 국회가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국정원이 벌써 이번 정권 들어 세 번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댓글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증거 조작 네, 사건. 세 번째가 네. 문제가 됐는데 저는 국정원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라는데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더 옳은 거를 추구한다는데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네. 벌써 여러 번 절차상의 위법이 들켰어요. 네. 근데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몰래 해야 되는 조직이고 아마 우리가 아는 절차를 꼭 지키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네. 안 들키고 했어야 되는데 네. 들켜서 절차상의 불법이 드러난 이상은 그 절차의 불법을 국민들의 의심이 없을 정도로 한 점 의심 없을 정도로 규명해 주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 아닌가 싶은 겁니다. 네. 계속해서 절차상의 위법을 들킨다는 것, 그렇다면 밝혀주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네. 국정원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국정원이 원래 이런 일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그것을 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우리 그 국회의원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본다면 국정원의 그 정보 역량 자체를 상당히 와해시키는 것에 네. 여야가 다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원칙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로그라든가 저것을 복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맞는지에 관해서 이른바 그 증거의 무결성 원칙까지 이렇게 네. 그 잣대로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그 사이버 공간의 현실은 하루에 100만 건의 해킹들이 돌아오고 말이죠. 네. 또 뭐 경제와 관련된 첩보전, 네. 사이버에서 전쟁 이것에 있어서 우리의 그 국가정보원을 어느 정도 역량으로 키워주느냐. 네. 스파이 활동을 좀 더 잘하도록 해주는 쪽에 네. 관심이 맞춰줘야지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 민간에 대한 사찰이 있었으니까 원죄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정원의 그 역량을 계속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잠깐 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야당이 합의하고 야당이 주도했던 국정원 개혁 특위의 합의 사항이 2013년 12월 3일 날 있었어요.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도장 찍고 발표했었거든요. 네. 내용 중에 뭐냐면 지금 정보위원회 상임위원 하자. 그래서 보다 국회가 국정원 통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공정을 강화를 하자. 단 두 가지가 우리 목표가 있다. 첫 번째, 국정원이 앞으로 절대 국내 민간 사찰 못하도록 정치계에 못하도록 하자. 또 하나,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을 거듭나서 대북한 대테러 관련해서는 뛰어난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자. 이걸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뭐 국정원 발목 잡고 국정원 허리춤 뒤지고 주머니에 뭐 가지고 있나 뒤져보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네. 나라를 운영해봤었던 세력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네. 뭘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러나 네. 다만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 지금 그 댓글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고 수감되어 있는 그 원세영이 시작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의혹들이 있고 다른 여타 정보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책임 갖고 국민이 부여한 의무로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여야 정쟁으로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돌직구 식구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관점에서 오늘부터 진행된 뉴스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실규명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내국인 사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절차를 잘 지키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잖아요. 또 동시에 정보 능력 키우는 것,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 다 필요한 겁니다. 누가 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정원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지 관련된 눈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돌직구신문 보겠습니다. 오늘요, 재밌는 사진이 몇 장 떴는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밀의 지하 벙커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광장.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도 지하 벙커가 있는데 그 두 곳에서 어땠는지 두 개의 신문면을 비교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면 대 면, 저희가 코너를 붙인 건데요. 잘 보이나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기사는 백악관에 있는 지하 벙커입니다. 네. 백악관 지하 벙커 그러면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네. 뭐 미드 24시나 네. 엑스맨 이런데 맨날 나오는 그 지하 벙커인데 모습을 담은 사진이 350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사진은 9.11 테러 당시 발발한 날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네. 국무위원들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니까 2001년 9월 11일. 자,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저렇게 테러를 당한 직후의 모습인데 부시 대통령 표정이 좀 눈에 띕니다. 멍하게 좀 얼이 빠져있는 듯한 표정이네요. 굉장히 놀란 표정이죠. 그렇죠. 당시에 부시 대통령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없었고요.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있다가 얘기를 네. 듣고 급히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왔던 네. 날의 모습이고요.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도 보이고 딕 체니 부통령도 있고요. 예. 네. 그 지하 벙커에 모여서 그날 그 모습을 하는 사진. 네. 그거 포함해서도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350장의 네. 350장의 지하 백악관 상황실. 그러니까 영어로는 PEOC라고 해서 대통령 비상작전센터의 모습인데 네. 우리는 쉽게 지하 벙커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네. 자, 긴박한 순간 나라가 테러당하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초대형 건물이 두 동이나 무너져 내린 그 직후의 대통령과 참모들의 모습, 저런 표정이었습니다. 자, 여의도 지하의 벙커도 하나 공개된다는 건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뜻밖으로 미디어에 나오는 백악관의 지하 벙커는 많이들 네. 아는데요. 그렇죠.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이런 지하 공간이 있었나 하는 네.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기억지 않습니까? 2005년 4월인가요? 네. 그 서울시의 중앙환승센터를 이렇게 위해서 네. 사전 점검을 하는 도중에 네. 여의도 밑에 네. 이런 비밀의 공간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아무도 지금도 모르고요. 네. 열쇠가 어디있는지 몰라서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보니 네. 이런 공간입니다. 아마도 서울시가 추정하기로는 네. 1972년부터 국군해랄 행사, 기억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의도에 뭐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멋있는 열병식을 하고 했는데 당시에는 5.16 광장이라고 불렀었죠. 5.16 광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죠. 여의도 그 광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탔던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 공간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곳인데요. 예, 지금 이거를 이제 이번에 서울시가요. 네. 그 서울이 기억해야 하는 뭐 문화재로 350곳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 네. 대학로의 항림다방, 네. 과거 운동권들이 모두 수덕거렸다는 그 유명한 네. 대학로 항림다방을 비롯해서 여러 곳의 그 지역을 어떤 문화재 기억해야 될 공간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 저 공간도 네. 지정이 됐고요.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하고 있나 봐요. 지하에다 카페나 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네. 아시지만 저기 사람들이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서요. 네. 쉽진 않은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것이 아스팔트로 덮여있던 당시 5.16 광장 지하에 왜 저런 벙커가 필요했던 건지 추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하 벙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전시 등 또는 아주 비상 상황에 네. 지휘부들이 수뇌부들이 그곳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죠. 네. 그 당시 이제 5.16 광장 때 네. 박정희 대통령 또는 여러 그 정부 요인들이 그곳에서 행사를 할 수 저깁니다. 있었고 그 행사 상황 때 행사 때 네. 뭐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네. 요인들이 대피하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영예가 사유를 받는 모습 같은데 네. 저 연단과 벙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발견 같은 곳인가요?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고 그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저 지하에 있다? 예. 그런 거군요. 저게 그리고 또 75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을 보니까 네. 바로 그 전에 74년에 그 문세강의 그 어떤 우리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이 저격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근데 어쨌든 저게 지금 서울의 미래유산 350개 중에 하나로 지금 네. 지정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 네. 팩트에 근거한 무엇인가 그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네. 앞으로의 어떤 유산으로서의 이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번 추정을 해보면 그 어쨌든 이게 국군의 날 행사가 여의도 광장에 자주 열렸기 때문에 네. 그 무기 체계 등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전에 그 경호하는 차원에서도 네. 미리 이른바 그 사전 답사팀이 한 달 전, 두 달 전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전도 네.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정보 활동도 하는데 네. 대통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곳을 어쨌든 그 장군들이라든가 네. 정보요원들이 이곳을 하나의 그 지휘 통제를 사전에 하는 네. 장소로서 이제 활용을 하지 않았을까 뭐 네. 이런 그 추정이 이제 가능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 네. 이것에 대한 좀 고증 작업이 있어야 네. 이야말로 서울의 그 미래 유산 중에 하나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궁금한 것이 꼬리를 무는 것이 자 당시 이제 수도 경비를 책임졌던 수도 경비사령부 요새 수방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저 기록이 없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건데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겠네요. 그 뒤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겨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석 달쯤 이맘때 재밌는 조간신문 하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인데 제가 안주머니에서 이거 지갑 꺼내시는 걸. 아. 자, 영화 킹스맨의 콜린 포스 같으세요? 네. 네. 물총 아니에요? 자, 장난감 권총입니다. 자, 뉴스의 중심에선 이 장난감 권총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미리 이제 머리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어제 잡혔던 범인에 관련된 기사인데 다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강도 사건 이례적으로 빨리 잡았네요. 자, 저희가 어제 범인이 체포된 상황 저희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현장에서 내용을 구성해봤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양판을 붙들린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잠원동의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53살 최모 씨를 어제 정오쯤 서울 수서동에서 체포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였던 최 씨는 지인들에게 빌린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최 씨는 범행 직후 훔친 2,400만 원 중 2,150만 원을 지인들에게 송금했습니다. 최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권총 모양 흉기는 15년 전 아들에게 선물로 사준 장난감 권총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남한테 피해줄 거라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했던 겁니다. 범행 직전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주변을 살폈던 최 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사전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범행 직후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 갔다가 나흘 전 서울로 돌아왔지만 CCTV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별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였고 현재 범행 일체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 참 빨리 잡았던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오리무중일 것 같았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는 그 CCTV의 그 덕분에 네. 아주 과거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검거가 되고요.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권총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네. 지금 보면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네. 여기 이제 그 분홍색 있지 않습니까? 네. 분홍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은 장난감 권총이다. 이렇게 그 다 알기 위해서 일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 예. 제가 저 물총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유난히 권총 앞에 빨간색, 오렌지색 플라스틱을 넣었나 했더니 장난감이란 것을 눈에 확연히 확연히 드러내기 들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이와 같은 정책이 최근에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15년 전에 그 아들의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이와 같은 주홍색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이번에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빠지네요, 진짜로. 그죠? 가령 이제 예. 제가 이걸 장난감으로 쓰지만
이제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이걸 빼고 싶으면은 상당히 이게 그 유사한 거죠. 안 빠지네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382형 리볼버와 거의 뭐 유사합니다. 몇 미터 밖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는 상당히 그 안타까운 것이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줬으면 네. 아들이 생각이 나서 범행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억지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들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 점에서 네. 상당히 아버지 입장에서 이거 좀 정서가 메마른 아버지다. 일단 그와 같은 평가를 먼저 하고 싶고요. 네. 보도에 따르면 아들이 뭔가 사고에 연루돼 가지고 돈이 네. 필요해졌다. 그래서 네. 범행을 했다. 이렇게. 근데 아들이 보도가 벌써 됐죠. 20대고요. 이게 15년 전에 사준 거라잖아요. 그렇죠. 저 놀라운 게 저는 이제 뭐 사실은 피의자 일방의 진술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진술을 토대로 지금 보도가 나온 건데 그렇죠. 1번 15년 전 사준 권총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렇네요. 네. 저도 질문이 그게 사실은 20년 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토크할 때 한번 다뤘어요. 네. 21년 전 같은 장소 똑같은 범행. 그래서 같은 사람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고 우리 이 교수님은 상당히 거기에 이제 비중을 많이 실어주셨는데 네. 아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딱 또 발을 빼시고 어제 잡혔던 네. 속보가 뜨자마자 21년 전 동일범 아니다라고 또 뜨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런 걸? 그러니까 아마 본인 첫째는 증인 네, 물론 이제 자기가 아니라고 한 것에 다 의존해서 이렇게 수사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 피의자, 용의자가 2명이었는데 네. 한 명은 이제 일본으로 갔고 아. 한 명 피의자가 현재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재를 파악을 해서 분명히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 것은 이제 확인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안 잡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서만 이제 피의자. 입장이었었고 예, 예. 구체적으로 뭐 유죄가 된 것은 이제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비밀이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혹시 네. 미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나이도 한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뭐 50대니까 비슷하다 뭐 이런 것은 계속 미스테리가 남아 있지만 나름대로의 뭐 소재 수사를 해서 파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돈을 갚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강취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2,100만 원은 지인한테 갚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범행을 전후해서 갔던 곳이 카지노, 정선 네. 카지노장과 또 시내에 있는 그 경마 그 도박장에 갔단 말이죠. 화산 경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렇죠. 2,400만 원 현찰을 훔쳤는데 강도를 했는데 2,150만 원 빚갚는 데 쓰고 250만 원이 남잖아요. 네. 그걸 이제 도박과 경마에 카지노에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2,150만 원의 빚 갚는데 과연 무슨 빚이었겠는가? 아, 저는 수정컨대 아하.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서 급전 빌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이자가 많이 불었겠죠. 네. 아하.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사실 그 헬멧을 쓰고 있었고 네. 안에 마스크까지 썼어요. 얼굴을 네. 못 알아 식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자마자 5초도 안 걸려서 빨리 달아났거든요. 네. 저는 못 잡을 줄 알았어요. 경찰이 솔직히 말해서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사실 사건 발생 일주일도 안 돼서 잡는 거 보고 우리 경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을 수 있었는지. 게다가 퀵 서비스 배달을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운전이 잘못 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도해 보니까 아마 그것도 CCTV의 힘 같아요. 네. 이 범인이 피의자가 네. 며칠 전에 사건 현장을 답사할 때 네. 똑같은 복장으로 그 현장을 방문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범행 이후의 전후를 다 CCTV를 분석을 해보니 그 용의자가 또 이후에 나타난 것을 경찰이 추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도와 도박은 그 공통적인 그 심적 특성이 있습니다. 네. 도박이 뭐냐면 소위 한탕주의거든요. 그렇죠. 한꺼번에 뭔가를 걸어서 자극을 추구하는 네. 이 그 맥락과 강도를 해서 한탕주의 하는 것과는 사실 이제 동일한 이제 맥락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수사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네. 아니면 이번 범행이 말이죠, 아니면 공범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와 같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뭐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수사가 초점이 맞춰졌으면 근데 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들이 인근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요즘 돈 좀 잘 쓰고 다니는 애들 누구야 하면서 한번 다 조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결국 네. 이제 탐문 수사를 네. 기본으로 하고 더군다나 강도범은 그곳을 처음 택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이른바 그 리허설을 수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네. 그 뭐 일주일 전에 예를 들면 CCTV라든가 네. 일주일 전에 목격자라든가라고 하는 것에
수집을 할 정보 양이 많기 때문에 범인이 빨리 특정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어쨌든 CCTV 자체가 네. 고성능 CCTV에서부터 뭐 지능형 CCTV까지 발달이 됐기 때문에 범고율은 상당히 올라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좀 남아 있죠. 자, 사흘 전에 리허설을 했던 것 확인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CCTV를 통해 잡을 수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며칠 전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의 번호판 관련해서 CCTV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지금 저 오토바이 강도 사건도 보니까 해상도는 굉장히 낮네요. 그러니까 그 예산 때문에 아마 그걸 못 쓰나 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자치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강남구 서초구는 좀 좋은 CCTV가 좀 많이 있고, 저거 잠원동이니까 서초구인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안 좋은데. 그런데 예를 들면 저 골목길에 있다든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지역에 누가 사느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살면 CCTV가 더 많이 붙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시한제도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뭐 좀 생기고 있다. 뭐 그런 면도 있긴 한데요. 그럼 지역마다 번호판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거는 번호판 색깔 바꾸는 것은 논란은 없었죠. 다만 이제 그 국정원 그것은 예를 들면 햇빛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CCTV라고 하는 것이 빛에 의한 다소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의 뭐 굴절 현상이라든가 빛의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 바뀌었지만 저것은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도주선을 그대로 이제 추적을 해서 결국은 이제 검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경찰이 이제 그동안 수사가 진척이 안 될 경우에 너무 못한다고 이제 문매를 많이 맞고 그랬는데, 이건 아마 현장에 있는 현장 수사관들께서 CCTV 화면을 보고 밤새도록 보셨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3D 업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거 확인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땀 흘려 노력한 그 결과로 나온 것이라 더 이번 체포 소식이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스스로 자백을 했다지만 일단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한 것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역은 CCTV와 경찰 수사관들의 노고였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신사동 이야기죠. 저희 뉴스 속 인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바둑 고수들의 대국, 제가 첫머리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조치훈 국수의 모습이 아주 기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제 얘기를 좀 사진을 통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국 바둑TV에서 진행된 거죠? 어제 그 사진 보시면 도인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이죠? 그렇죠. 좀 깨끗한 도인이고 얼마 전에 산에서 내려오신 도인 두 분. 둘 다 성은 조씨입니다. 우리 한국 뭐 바둑계 뭐 기라성 같은 전설 같은 두 분인데요. 그야말로 전설의 대국. 이렇게 어제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바둑 70주년 특별대국으로 해서요. 조훈현, 조치훈 이 두 분이 어제 맞붙었는데, 저 표정 보십시오. 아이고, 저분 거의 득도 직전에, 이분은 득도하신 분 같고. 득도하신 분이죠. 이겼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두 분의 대국은 2003년도 제8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오픈 8강전 이후 처음입니다. 아주 이제 오랜만에 이 대국이 있고요. 승부는 치열했으나 뜻밖으로 금방 끝났습니다. 2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요. 그 초읽기에 몰린 조치훈 구단이 뭐 개시원이 하나, 둘, 셋, 세잖아요. 그렇죠. 열 할 때 탁 났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시간패가 되는 열에 놓으면은 안 됩니까? 10까지 났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은 아시다시피 일본으로 차례로 이제 앞서건 지서관이 건너가서 일본에서 최고의 바둑을 공부한 분들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모습은 80년대 초반 그때죠. 얼마나 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훈 그 구단의 머리 스타일은 계속 비슷합니다. 그러게 초지일관 조훈현 구단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크게 달라진 조치훈 구단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좀 강승규 의원께서 바둑을 좀 두시니까 약간 저렇게 머리와 수염을 기르는 게 바둑인들의 징크스와 관련된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치훈 씨의 그 어떤 브랜드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조치훈 닉네임이 뭐냐면 타계입니다. 타계. 적진에 들어가서 끈기와 투지로 어떤 그 적진을 부수고 헤쳐나오는 게 이제 조치훈 씨의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을 또 다른 닉네임으로는 폭파 전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파 전문가다. 조치훈 씨의 모습이 폭파 전문가 모습 비슷하지 않나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외관을 씹는 것 같은데. 저희 돌직구쇼 이름에 딱 맞는 바둑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저렇게 어떤 모습에서도 또 브랜드 숙성과 함께 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바둑 두다가 머리를 자꾸 쥐어뜯다 보니까 네. 자기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네. 집에 빚이 없으니까 빚이나 좀 사달라고 그랬대요. 아, 조치훈 구단 실제 그렇게 얘기했죠. 네, 어제 그 헤어스타일 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농담도 할 만큼 네. 예전에는 뭐 농담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농담도 할 만큼 사람도 많이 넉넉해지신 네.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어제 그 대국 사진을 쭉 보면서 이게 영상이 없기 때문에 사진만 저희가 좀 입수할 수 있는데 두 고수의 눈빛과 표정이 한 일가를 이룬 분들은 표정이 저렇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설의 기환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 보는 것이죠. 근데 헤어스타일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권투로 따지면은 예전에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메이웨더와 파큐아의 승부에 거의 준할 정도의 네. 정말 세계 최고의 사람들의 대전인데 네. 죄송하지만 사진만 봐서는 마치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네. 하는 주인공분들 같으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바둑의 일로 매진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던 시절, 저희가 최정상의 위치에 올랐는데 요새는 좀 뜸하다 그러잖아요. 바둑 말고도 아마 네. 우리 예를 때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은 네. 바둑에 다 미쳐서 했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안타깝게도 바둑 대신에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고급 두뇌 스포츠입니다. 네. 바둑이나 장기나 고급 체스나 이런 고급 네. 두뇌 스포츠인데 그렇게 그 창의력을 기르고 두뇌를 겨루는 이런 것이 게임으로 가서 수동적으로 네. 이렇게 막 눌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갔다는 그런 현상은 사회적 네. 현상은 좀 안타깝고요. 저런 바둑 같은 고급 스포츠, 고급 네. 두뇌 스포츠가 젊은 사람 지금 이렇게 네. 좀 대가 끊어진 이창호 구단 이후로는 이게 좀 그렇죠. 바둑 이창호, 스타가, 이세돌 예. 이후에. 그 바둑 스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네. 친구들 중에서도 저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둑이 혹시 스포츠인 거 아시나요? 아, 예, 네. 바둑이 지금 스포츠로 지금 스포츠라고요. 들어가 있고요.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이기도 합니다. 미생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최고 네. 히트를 쳤던 웹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렇죠. 바둑과 관련된 그걸로 스토리 쭉쭉 풀어나갔다고요. 미생이라는 말 자체가 네. 바둑에서 생겨난 말인데 네. 바둑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에 밀려서 좀 시들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네. 바둑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그 경험상의 이야기들 네. 내가 네 호구냐 네. 바둑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요? 모르셨구나. 네. 호구 이런 말도 뭐 미생, 완생 전부 다 마찬가지. 네. 바둑으로 인해서 막 반집 승부 네. 이런 것도 다 바둑으로 우리 우리도 일상어죠. 중국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바둑 인기가 상당하죠. 정치부 기자는 확실히 바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러면 기사를 못 씁니다. 전체 승부를 보는 아니, 근데 호석 뭐 이런 거. 그 이유는 예전에 이제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의원회관에서 바둑 두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네.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한 최근에- 20년 지나면 의원분들 게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게임 용어 모르면 안 되고. 최근에 뉴스가 됐던 것이 한일 의원들 간의 그렇죠. 그 바둑 대결이 네. 다시 복원됐다 이렇게. 원유철 뉴스가 신임 됐었죠. 원내대표가 뭐 상당한 내공이 네.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했더라고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바둑의 고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정치 용어와 바둑의 운유를 통해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이제 돌직구 쇼를 통해서 바둑 운유 정치 풀이가 나올 경우에도 간간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려온 돌직구 쇼 오늘 소개를 다 드렸는데요. 자, 광고를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돌직구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동아일보 29면 소식입니다. 많이 뉴스 보셨죠? 우리의 전인지 선수입니다. 자, 한국, 일본, 미국, 골프가 강하다는, 특히 여자 골프가 강하다는 세 나라에서 올 한 해 모두 메이저급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의 전인지 선수입니다. 전설의 여왕으로 불리는데요. 자, 어제 한국 대회도 우승을 해서 이 전설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설의 고수가 수학도 그렇게 잘하는 수학 천재 소녀였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네. 어렵다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은 네. 선수고요. 수학을 할까 골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아버지의 권유로 교장 선생님은 나무라고 수학을 하라고 그랬는데 싸워서 네. 전화까지 시키면서 아버지가 골프를 시켰고요. 아마 지금 소식 딱 들으신 분은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어렵다는 골프, 그 어렵다는 수학, 어떤 게 더 어려웠을까? 권희 선수는 수학보다 골프가 훨씬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주변의 선수들이 동료 선수들은 그러죠. 정말 스마트하고 정말 네. 똑똑하게 플레이한다고 그래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 아버지가 그 뒤에서 헌신적인 희생을 했고요. 또 본인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큰 꿈을 이뤄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일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